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모든 요일에 걸쳐 지난 여름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일반 병상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도 5주 전보다 11% 늘어나 5,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보건당국이 무료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검사소 15,000곳을 설치하고 모든 가구에 자가 진단키트를 4개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SN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도 불어나 화장을 하려면 5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IRA 법이 변화가 없다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RA 법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준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며 재검토 입장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 산간에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고 서해안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룰 예정인데 날씨는 화요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반 병상 입원 환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일반 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5,337명으로 5주 전 조사에 4,814명에서 52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일반 병상은 전국 678개 병원에서 13,446개 운영돼 5주 전 조사에 13,148개보다 300여 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반 병상은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매주 1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체 병상 보유량은 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6,296개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35.2%, 준중증 병상 40.5%, 중등증 병상 23.7%입니다. 중국 인구의 과반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SN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파른 감염 확산세와 함께 화장터엔 장내 차량들의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외곽 화장터에 검은색 장내 차량들이 줄을 섰습니다. 你存都存不了，你更何况去火化了。你瞅瞅这车，这昨天开始排的，不是说今天。 장례식장 측은 모든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화장을 하려면 적어도 닷새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베이징에 있는 소각로 90개를 총동원하면 하루 4,000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퇴직 교수들의 부고가 각각 1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교직원은 숨진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감염 확산세와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여전히 0명입니다. 这个病因导致了疾病呢，它的毒害性呢在减弱，易毒性也就是传染性在增强。 방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 집계를 포기한 가운데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SNS 메신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양성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53.5%, 허베이성과 후베이성, 스촨성 등은 55%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층의 감염 확산 상황을 추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因为毕竟现在这个病毒扩散的这么快，然后现在这个也全国也已经放开了，也是害怕自己也会生病嘛。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9%로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기 전에 이미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었다며 봉쇄가 대유행을 막지 못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변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영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감염병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15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 대학 방역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종 변이 발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며 차라리 모두가 한꺼번에 감염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일각의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감염되면 1년 이내 재감염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진다며 내년 초엔 더 밝고 활기찬 사회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난산은 앞서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당시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관영 매체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방역 완화 국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당국이 무료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말 연시를 맞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검사소 15,00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모든 가구에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4개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이 지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12월 첫째 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도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 병원에서 확인된 댕기열 환자가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댕기열 환자가 1명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댕기열 환자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댕기열 감염 추정 국가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입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데 길게는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과 근골격계 통증,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고 휴일에는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찬 공기가 남하하며 서해에 만들어진 눈구름 영향으로 제주 산간에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안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파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2023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주 동안 추위가 직접 원인인 한랭질환자는 48명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명보다 60% 늘어난 수치로 특히 사망자는 지난해 1명도 없었다가 올해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고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질병청은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강추위가 예상된다며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한랭질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케냐 북서부 오지인 투르카나주는 케냐의 대표적인 사막 지역인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물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우리 정부가 급수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삶도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주 로통와 마을. 4년 전부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매일 왕복 40km를 걸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 20m까지 파내려 갔는데
어린 아이들마저 위태롭게 경사를 오르내립니다. 투르카나주 곳곳은 로통와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단비 아닌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투르카나주에 550만 달러를 들여 급수 시설을 지어주면서부터였습니다. Tulikuwa tukichota maji kwa mfereji wa Lachara sana kilomita 13. Tukawashia vyombo na tukalima shamba. 지금까지 물 부족에 시달리는 투르카나주에 들어선 급수 시설은 76개. 태양광을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초등학교 등 먼 곳까지 물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And also the animals can now get water, and the communities now are settled down. They are not migrating as they used to. 하지만 아직 지원이 닿지 못한 곳에서는 물을 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이카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아울러서 투르카나 주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케냐 곳곳에 급수 시설이 들어서면서 질병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등교율이 높아지는 등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5위는요. 미국이 인공태양으로 알려진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 핵융합 발전은요. 태양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면서도 탄소 배출도 없고 또 방사능 위험도 없는 청정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네. 수소처럼 가벼운 물질의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 소량의 질량이 줄어들게 됐거든요. 이때 E는 mc의 제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네. 이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하나로 합치려면 태양 중심처럼 엄청난 고압과 고온의 상태가 필요한데 한 1억 도 이상의 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핵융합 자체는 과학자들이 성공을 해봤었어도 이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핵융합 발전에서 점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 때 투입된 에너지보다 얻은 에너지가 더 많은 이 순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핵융합 반응 실험에서 2.1 메가줄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3.15 메가줄의 열 에너지를 얻었는데 한 150% 정도 수준의 순 에너지를 생산을 했으니까 이 남은 에너지는 온전히 전력 생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드디어 이제 효율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극복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네. 이 미국의 핵융합 이 방식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든 이 비비탄 같은 크기의 구슬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 사용하는 레이저가 너무 크고 비싼 데다가 효율도 낮다고 합니다. 또 이 핵융합 발전을 이 에너지처럼 쓸 수 있으려면 연쇄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방식으로는 다음 구슬을 장전을 해야지만 핵융합을 또 다시 일으킬 수 있겠고 이 장전에만 또 하루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핵융합 반응에서 이 얻은 에너지를 전력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도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도 있고요. 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도 있는데 이번 미국의 인공태양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우선 뭐 말씀하셨던 유럽연합이나 뭐 우리나라 등 7개 나라가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있죠. 이터인데요. 이 이터는 레이저를 이용한 미국 방식과 달리 자기장을 이용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네. 이터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1억 도 이상의 고온과 초고압에서 수소를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 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장 안에 가둬두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게 일종의 연료를 모아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이 K-스타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료를 모아서 이터에 제공을 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2단계고요. 3단계에서는 삼중수소를 핵융합로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마지막 4단계입니다. 네. 현재 이터의 공정률은 한 77%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터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각종 실험을 하고 나면 한 2035년쯤에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시점을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인공태양 선도국인데 앞으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매년 줄어들다가 결국 올해는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우선 신촌 세브란스의 경우에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모집 인원을 11명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강남 세브란스 역시 3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치료를 잠정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이 내년 상반기 전국 소아청소년 전공의 정원은 199명입니다. 그런데 겨우 33명만 지원을 해서 지원율이 16%에 그쳤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이 대형병원 5곳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만 유일하게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채웠을 정도로 이 소아청소년과의 인력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다른 인기학과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게 첫 번째 네. 문제입니다. 이 소아청소년과는 의료 수가가 사실 턱없이 낮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대량 진료, 그러니까 환자를 아주 많이 보는 것으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진료량이 한 40% 정도 줄면서 지역 1차 진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또 게다가 저출산으로 대상 환자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서 탈출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전공의 지원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부가 소아, 중증, 응급, 분만 등 이 필수 의료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못한 채 그냥 방향만 제시한 수준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료계에서는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가치, 또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진료 수가 인상 등 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도 잘 못하니까 그런 만큼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현실적인 대책이 얼른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3위는 코로나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코로나19 정책을 바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PCR 검사 의무화도 사라졌고요. 또 지역 간의 이동을 제재했던 행정 코드까지 폐지가 됐습니다. 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자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 사이 16배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긴급 구조 요청도 평소보다 6배나 또 늘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위챗이라는 이 메신저 이용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51%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SNS인 만큼 네. 대부분 젊은 층 대다수가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상황은 이런데 중국 정부는 PCR 검사 의무화가 사라진 만큼 정확한 감염 파악이 어렵다면서 무증상 감염자 집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충분한 방역 대책 없이 각종 제재를 한꺼번에 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의대생들이 집단 시위까지 나서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에 중국 확진자 급증 이유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접종률은 90%를 넘긴 했습니다. 하지만 80살 이상 2차 접종률이 40%에 그쳤다고 합니다. WHO는 이를 보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이전부터 코로나19에 이미 중국 내에 유행 상황이 굉장히 광범위했다.
그래서 봉쇄가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소식도 코로나 소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발달 지연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예. 코로나19 이후 태어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사실 한 번쯤 우리 아이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늦진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들 다 늦게 발달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 특히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소리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모양, 또 표정 등을 함께 봐야지만 발달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방역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10개 부분의 발달 상황을 6개월 동안 조사해 봤는데 결과는 우려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의 33%가 전반적인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는 예.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뭐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게 되면 사실은 다른 아이들과의 반응이 더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미취학 아동 이제 86명을 보니까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가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가도 발달이 지연이 된다는 건 다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영유아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아이 발달 지원 센터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예. 이 시설에서는 무료 상담부터 발달 상황 검사 또 치료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인데 우주 관련 소식이 차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 우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에 실려간 오리온 우주선이 20여일에 항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오리온은 미국 현지 시각 11일 캘리포니아주 연안에 있는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날은 아폴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오리온호는 이 마네킹을 태우고 달 표면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이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다녀온 기록도 남겼습니다. 특히 오리온의 마지막 관문으로 알려져 있었던 방열판 성능을 확인하는 것도 이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나사 연구진들은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 이거를 이용을 해서 2년 뒤에 사람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우리 달 탐사선 다누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일 새벽 드디어 달 궤도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죠. 내일 새벽에 달 궤도에 진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8월에 발사 소식을 전달했으니까 넉 달 한 반 만에 네. 이제 달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다누리는 내일 새벽 2시쯤 1차 궤도 진입 기동을 시작합니다. 우선 역방향으로 연료를 분사를 해서 현재 지금 시속 한 8,000km 정도에 달하는 속도를 시속 7,500km까지 낮춘다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달 중력에 잘 사로잡힐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속도를 정확하게 줄이지 못하면 달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심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달에서 아예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1차 기동에 성공을 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의 타원 궤도로 하루에 2번씩 도는 거를 먼저 하게 되고요. 올해 말까지 4번의 추가 기동을 거친 뒤 올해 말 임무를 수행하게 될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원궤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궤도에서 시험 비행을 마치고 2년 2달 정도 마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직접 만든 눈으로 달을 보면 기분이 어떨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고위 관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가 없으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준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market, if this continues to potentially hurt our growth, I think we'll have no choice but to really reassess where we go.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이어 2등이었던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경쟁 업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가능할 경우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로부터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드 부사장은 멕시코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Certainly, the price and the cost of labor and production and everything else is substantially cheaper in Mexico. 후드 부사장은 그러나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엘라베마 공장이 워낙 성공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몇 년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1년 동안 땀 흘린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개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네,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바뀌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누구나 바로 원하는 종류의 음악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의 현장을 이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TV 화면입니다. 시청자가 TV 앞으로 걸어가자 마치 주민이 된 것처럼 영상이 보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줌아웃처럼 보이고 옆으로 이동하면 측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시청자의 위치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을 여러 개의 카메라를 획득한 영상이 있고 그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카메라로 그 위치를 추적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선호하는 장르를 선택하고 음악 코드를 정합니다. 그러자 5초 이내에 인공지능이 곡을 생성하고 특수 피아노가 자동으로 연주합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학습시켜서 기존에 음악을 학습시켜서 그 음악과 유사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기반의 AI 작곡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화성학 기반의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AI가 스스로 작곡하게 만드는 VR 장비를 착용하자 실제 핵발전소 비상 상황이 펼쳐집니다. VR을 통해 유사시 방제 훈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VR 기기를 쓰고 이 안내 멘트나 훈련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행동 요령이 인식되게 하는. 행사장에는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발사체 누리호 실물 엔진과 달 탐사선 다누리의 위성 촬영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년 동안 땀 흘려 개발한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은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4월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출연단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반 기업 등 57개 기관이 참여해 우주와 바이오 등 우수 연구 성과 전시와 대중과학광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오는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연구 분야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끈 고정환 본부장이 이해 항의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항 의원은 지난 12일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단과 차세대 발사체 사업단, 소형 발사체 연구부 등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누리호 개발 임무를 마무리한 한국형 발사체 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해체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정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이 조직 개편에 항의하는 뜻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본부장은 사퇴서를 통해서 기존 본부 아래에 있던 부와 팀을 폐지해 머리만 있고 수족은 모두 잘린 상태가 됐다며 이런 체계로는 누리호 3차 발사, 산업체 기술 이전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 의원은 누리호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후속 사업에 대비하고 연구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지하철 개찰구에 표를 찍지 않고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서 선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건데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은 빨리 전국에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곳으로 향합니다. 개찰구에 승차권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문이 닫히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합니다. 미리 발급받은 무선인식 승차권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하이패스형 프리패스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내고 무료 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이때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승차권을 떨어뜨리는 등의 불편함이 잦았고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나옴으로써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무선인식 승차권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승차권은 각 영무실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손 사용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개선된 것을 반기면서 이런 하이패스형 개찰구가 확산하길 희망했습니다. 이 프리패스라는 게 좀 더 빨리 도입이 됐다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빨리 이게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확보된 예산이 3,000명분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도시도 처음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시각장애이신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하이패스형 개찰구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13살에서 24살까지의 Z세대가 가장 많이 설치한 앱은 인스타그램, 다른 세대들의 경우엔 카카오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N 데이터는 안드로이드 이용자 2,800만 명의 앱 설치 데이터를 0살에서 12살까지 속한 알파 세대와 Z세대, 25살에서 44살까지 밀레니얼 세대, 45살에서 59살까지 X세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인스타그램을 택한 Z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설치한 앱이었고 금융 앱은 토스, 식품 앱은 배달의 민족이 설치율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소셜미디어 앱 중에선 Z 밀레니얼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설치했고 X세대는 밴드를, 알파 세대는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가장 많이 설치했습니다. LG U+는 국내 모든 대학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년 초 선보입니다. LG U+는 대학별 특성을 살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기업 제휴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LG U+는 숙명여대 전용 메타버스 서비스인 스노우버스를 공개했고 지난달에는 청주대, 이화여대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홍삼 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뒤 특허 출원을 마쳤고 해당 원료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에 따른 호르몬과 성장 인자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삼공사 측은 홍삼 오일이 전립선의 무게와 두께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K큐브 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회사 소액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소속 K큐브 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개인회사 K큐브 홀딩스 관련해서 금산분리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다 그랬는데 이거 국회에 보고됐나요? 그 이후에? 조사 마치고 지금 심의 예정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1년여 만에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내고 K큐브 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 회사로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 수익으로 파악됩니다. 공정위가 이 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본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K큐브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 고발과 별도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카카오 주식은 10%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고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 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개인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K큐브 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육체 그 자체를 통해 실행하는 예술 행위를 행위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행위예술 분야에서는 이건용 화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1세대 행위예술가로 불리는 이건용 화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건용 화백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이벤트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건용 화백, 어떤 작가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관심받는, 사랑받는 예술가죠. 이건용 화백은 1970년대부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설치나 영상 작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한국의 행위예술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캔버스의 움직임을 남기는 바디스케이프가 대표작인데요. 이건용 화백은 1942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홍익대학교 미대에서 서양화를 공부합니다. 초기 작업에서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주로 하거든요. 또 73년에는 제8회 파리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인지도를 쌓고요. 이후에 꾸준히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또 리스본 국제전 등 전 세계 유수의 미술 행사에 참가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예. 또 1975년부터 80년까지 5년간 약 50여 점이 넘는 작업을 할 정도로 다작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신체를 매개 삼아서 장소성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하면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긋기도 했고요. 또 30여 년간 국립군산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어떤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해주신 이 파리 국제 비엔날레 참여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네, 1970년대 파리 비엔날레 참여할 때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작가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들었던 때였는데요. 네. 비엔날레에 참가하려면 프랑스 비행기표를 사야 했는데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당시 이건용 화백이 화실 근처의 다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커피를 시키고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파리 비엔날레
비엔날레 대표로 참가해야 하는데 항공료가 부족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용기 있고 또 적극적인 행동인데요. 그때 한 50대 남성이 홀트 양자회에서 유럽에 입양 가는 고아를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비행기표를 주니 한번 가보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때 파리 비엔날레는 9월 예정이었는데요. 8월에 입양될 아이가 2명이 있어서 아이들을 인계해주면서 비로소 파리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선진국이 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건용 화백이 어떤 작업을 보여줬길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건용 화백이 파리 비엔날레 당시에 신체항이라는 작업을 선보였는데요. 이 작업은 실제 나무 기둥과 뿌리 또 흙 등이 작품 소재입니다. 흙에 뿌리를 내린 나무 밑동을 흙까지 통째로 떼어서 전시장에 옮겨놓은 건데요. 어느 날 이건용 화백이 경부고속도로의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뿌리째로 뽑혀있는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나무를 집으로 가져오면서 이 신창이라는 작업이 시작되고요. 이건용 화백은 이 작업은 예술은 무엇이고 또 예술품은 무엇인지를 물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비엔날레 당시에 전시된 나무는 프랑스 정부가 국립공원에 있던 나무 하나를 기증해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신체항이 전시됐을 때 자연물이 인공적인 장소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낯설게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의도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겼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과 담론 자체가 작가의 의도와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 방식, 화법도 굉장히 독특할 것 같은데 이건용 화백이 추구하던 화법이 있을까요? 네, 이건용 화백은 1970년대부터 이 캔버스라는 평면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고자 탈평면을 지향하는데요. 그러면서 신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예술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건용 화백은 행위예술에 대해서 공연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개념과 상황을 공감하고 또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처럼 캔버스를 마주보고 가만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 자체에 주목하면서 신체 드로잉 또 바디스케이프와 같은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직접 작업을 하는 모습을 이제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 신체 움직임에 주목한 신체 드로잉 어떤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1976년에 발표한 신체 드로잉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건용 화백이 자신의 신체에 어떤 제한을 두고 드로잉을 진행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 설정한 상황들은 총 7가지인데요. 네. 캔버스의 뒤에서 또 앞에서 옆에 서서 또는 팔에 깁스를 하거나 양팔로 그림을 그리는 등의 설정입니다. 네, 신체를 구속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설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직선을 그리거나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양팔을 꾸준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릴 경우에 이 캔버스에 그려지는 선이 이건용 화백의 팔이 실제로 움직이는 만큼만 반복해서 그려지겠죠. 네. 이 팔의 궤적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는 선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회화 방식, 또 단순히 캔버스를 마주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시도들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이 신체 드로잉 시리즈는 이건용 화백의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은 그저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팔로 또 온몸으로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행위를 새롭게 시도하는 관점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작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달팽이 걸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9년에 참가했던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 또한 행위예술로 이건용 화백의 발자취를 그린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자신의 발자취가 기록된 작업인데요. 이 달팽이 걸음이라는 제목처럼 작가는 바닥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달팽이처럼 천천히 걷습니다. 바닥에 선을 그으면서 전진하는데요. 이 작업은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문명의 속도를 달팽이 걸음으로 가로질러 가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반복되어 그려지는 선과 또 그 선을 가로지르는 이건용 화백의 발자취를 보면 마치 그동안 삶과 또 작가로서의 발자취 같기도 한데요. 이처럼 이건용 화백은 캔버스를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과 움직임을 이용해서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네.
작품을 보니까 이 이름과 정말 딱 맞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그 NFT에도 뛰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뭐 미술관이나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유명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NFT화했는데요. 네. 이건용 화백도 국내 대표적인 작가 중에서는 꽤 발빠르게 NFT에 뛰어든 작가입니다. 예. 네, 에트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NFT를 선보이는데요. 이 에트나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디지털 아트를 공유하고 NFT 형식으로 또 소유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 에트나에서 이건용 화백의 디지털 아트 작품을 차례로 선보이겠다고 일찍이 발표했었는데요. 예. 특히 대표작 중에 하나인 하트 형태를 하고 있는 신체 드로잉 형식의 바디스케이프 연작을 이건용 화백의 신체를 본떠서 만든 아바타를 이용해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아바타 또한 실제 이건용 화백처럼 신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디지털 캔버스에 작업이 된 건데요. 이 NFT의 특징이죠. 대체 불가능한 하나뿐인 작품들이고요. 특유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작품의 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 있고 또 하트의 디테일이나 물감이 흐르는 형태까지 모두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발빠르게 NFT 시장에도 진입한 이건용 화백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이건용 화백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을까요? 네, 뭐 호텔이나 백화점 등 다양한 곳에도 요즘 또 수준 높은 어떤 전시들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내달 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이건용 화백의 대표작들을 선보이는 러브 크리스마스 윗 이건용이라는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 갤러리아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건용 화백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NFT 플랫폼인 에트나와 함께 이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건용 화백의 대표작인 바디스케이프 76-3의 회화와 드로잉 그리고 이 작품을 디지털화한 NFT 형식의 디지털 바디스케이프 76-3 모두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이건용 화백의 원작과 디지털 작품 모두 볼 수 있는 전시를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달 2일에서 25일까지라고 하셨죠. 네, 요즘 송년회가 잦은데 전시회 모임으로 한번 대체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민간 주도로 처음 만들어진 시험 발사체 한빛 TLV가 오는 19일 브라질에서 발사됩니다.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 TLV의 발사 일시를 한국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장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이며 발사 예비 기간은 21일까지입니다. 한빛 TLV는 높이 16.3m에 무게는 8.4톤인 1단 로켓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정상 작동하는지 안정적인 추력을 발휘하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기 검사를 마친 한빛 1호기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한빛 1호기의 정기 검사를 한 결과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경납 건물 내부 철판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5.4mm 기준 두께 미만 부위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점검 과정 중 발견된 증기 발생기 내부 7개 이물질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고리 원전이 태풍으로 정지했던 일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한빛 1호기의 전력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밀폐형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한 IAEA 기술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과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원전 안전과 재건 등을 위한 기술협력과 개도국 암치료 등 방사선 치료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과기정통부는 IAEA 총회 주무부처로 IAEA와 원자력 기술과 과학기술 응용 분야의 협력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첨단 바이오 의학 연구팀장 서행남 박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2년 바이오 분야 발전 유공자에 선정됐습니다.
서 박사는 간암과 간 섬유화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병원과 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서 상용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 박사는 간암과 간 섬유화 치료제 후보 물질 2건을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에 기술 이전해서 임상 등 후속 연구 개발로 연계했습니다. 또 간암 특이적 생체 지표를 기술 이전해 수술 후 환자의 예후 예측 키트 개발에 접목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서울 창업허브에서 오프데이터 포럼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과제 수행기관을 수상했습니다. 오픈데이터 포럼에서 추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 사업 최우수 과제는 사이트 큐빅의 도로 여건 지표화를 통한 교통 정원화 시설 효율적 입지 선정이 채택됐습니다. 또 협동조합 무의의 휠체어로 대학로 완전 정복과 계단 푸셔 클럽의 이동 약자를 위한 접근성 정보 수집 플랫폼 계단 정복 지도가 우수 과제로 꼽혔습니다. 오픈 데이터 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 산학연 소통 채널과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 주도형 포럼입니다. 바람은 목적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다가오는 기회를 잘 살려낼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다가오는 2023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내가 정한 목적지에 잘 도달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